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이번 주는 여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모레죠.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그리고 하루 뒤 수요일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자, 3월 중순쯤 내려질 것 같은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2심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조기 대선의 향방도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와 정치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요일 뉴스탑 10과 함께 해주실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예,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는 발언으로 당 정체성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시 중도 정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상속세 문제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년이 지났습니다.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라고 보시는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무지갯빛도 있지 않습니까? 또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 오늘 SNS에 이재명 대표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진보성이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보수성이 중요할 땐 중도 보수 역할 더 크다. 자, 국민의힘은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역할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하는 걸 우리가 좌고 우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을 보면 표가 되면 뭐든 다 한다는 일종의 좌충우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의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정치인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축적된 길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앞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상징 자본이 무엇입니까? 기본소득, 기본사회로 지칭된 일종의 기본 시리즈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대선이 조기 대선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와서는 국민의힘의 보수를 우리가 끌어오겠다? 이건 그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이래로 있었던 민주당의 강령이었던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당인데 도대체 그럼 이재명 대표의 신념과 가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축적의 시간이 있어서 바뀌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표만 되면 다 하고 목적이,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수단을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계엄도 목적이 좋으면 계엄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자꾸 이재명 대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저 철학의 부재가 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신 김동원 대변인. 네. 자, 보면요. 여기서 국민의힘 극우 본색이라는 말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본인들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오른쪽에 있던 국민의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포지션은 저희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가도 많은 현수막에 극우 내란당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아주 건강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극우 내란당으로 몰고, 그렇다면 이제 중도 보수가 빌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이 빈 것을 자기들이 차지를 하겠다. 즉 선거에서 약 35%로 추정이 되는 중도층의 그런 어필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곤 뭐겠습니까?
아니 중도 보수라는 게 일회용 반창고입니까? 필요하면 뗐다, 필요하면 붙였다, 일회용 반창고라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아까 얘기를 했죠. DJ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하면요. 선거 때나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정말 대통령병에 걸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판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탄핵이 될 걸로 보고 이미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지욱 전 대변인.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보면 은행장도 만나고 현대차도 가고 거의 진짜 대선 행보에 나선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른쪽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는 주 52시간제도 이런 부분들 등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총들과 가까운 포지션에 있다. 말은 그렇게 어떤 게 그럼 정말 이재명 대표의 정통성이냐,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 대중정당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캐치 올 파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붙잡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중도 우파적 얘기까지 갔다라는 것이 중도 우파의 영역에서만 한정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보부터 중도 그 넘어서 중도 우파까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겠다, 실용정당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가 뭐 저는 틀려 보이지 않고요. 중도 보수 진영이라는 보수까지를 우리가 아우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것은 민주당이 왜 우리의 진영까지 넘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왜 그러면 그 중원을 비워놓고 그 우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 이쪽 부류에 있는 분들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내란 수괴의 그 죄를 받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 법원을 침탈하는 이런 헌정 파괴 세력을 옹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건전한 중도 보수 진영을 포기하고 아예 우측 끝에 있다고 하는 극우 쪽으로 이동했구나. 그러면 이 빈 공간은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발빠르게 그 진영까지 넘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SNS에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고 하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라는 것이 뭡니까? 중도의 의미가 뭐죠? 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용과 통합인데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행위는 포용이 아니고 배척하고 또 통합이 아니라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의 목적이 숨어 있다.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중도 지향적인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가르기의 리더인지 물어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 보면 몸은 좌파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몸은 좌파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도 보수 자처하며 우측 깜빡이 켰지만 실제 핸들은 왼쪽으로 틀었다. 이래서 사고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공간에서 급정거, 급출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 이러면 사고 난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사실 가운데 중도 보수에 있다고 평가를 받는 유승민 전 의원도 진보라는 호적까지 파내는 충격요법이다. 참칭 보수 이재명 대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결국 대선에만 모든 게 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중도 우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이 노선 투쟁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역사하면 보통 뭐 60년사다 뭐 이렇게들 평가들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다, 진보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당원, 당규 이런데 강령 이런데 보면은 뭐 이런 진보적 색채가 매우 강하게 들어가 있었고 정책적 추진에 있어서도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진보 정당으로서의 방향을 내세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사실 우리가 지금 깜빡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도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현실적 한계, 당내 반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국제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면서 결국은 보수 정책으로 보수 정당으로 가지 않았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진보 중도 진보부터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보로 가자는 목소리, 보수로 가자는 목소리 항상 상충되면서 현실적인 싸움을 했어야 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우리 당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우리가 구구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점점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중도 보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당내에는 진보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저는 그런 걸 제시하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가장 왼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국은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대선에 나올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왼쪽에 아무도 없는 거죠. 지난번 대선 때는 심상정 대표가 2% 넘게 득표하면서 본인이 졌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 왼쪽이 비어 있으니 나는 왼쪽으로 안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더 가서 한쪽 방의 사람을 밀어내면 내가 그만큼 더 가져갈 수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정치공학적인 생각도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기본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권영길, 노회찬 일종의 왼쪽 진보 진영의 말하자면 리더들이 거두들이 있었는데 심상정 전 대표까지는 있었죠. 지난번 거의 3% 가까운 득표를 했죠. 근데 심상정, 조국 이런 말하자면 맹주들이 진보의 맹주 왼쪽에 맹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무지공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아놓은 토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대선 전국에서 거대 야당, 그다음에 수권할 수 있는 민주당에 반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가장 우쪽으로 밀다 보면은 중원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정치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런 좌충우돌적인 측면, 그다음에 표만 되면 내가 뭐든 다 해도 결과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용주의가 아니라 편의주의 내지는 편리주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이렇게 많이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는 우리 국민의 어떤 고관여층 상식으로 저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이 않아요. 예, 어쨌든 보수층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 문제를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상속세 그렇죠. 또 소득세 또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종부세 문제도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당내에서 그 이견을 풀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는 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한번 논란이 됐었죠. 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죠. 자,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름 아닙니다. 결국은 완전 공포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우리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공산당식 통제로 국민의 일상까지 억압하는 실질적 계엄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열이 아니고 규제다. 소주를 마신 거지 음주를 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궤변 아닙니까?
예, 김 대변인. 네. 한바탕 사실 카톡 검열 논란이 굉장히 거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 논평을 내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민주당 의원 11명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벌금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한선이 1억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을 10억으로 높이겠다. 자, 이것들이 유튜브에서 가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신동욱 대변인은 명예훼손 방지라는 미명 아래 수익 몰수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틀어막고 유튜브 개인 방송 검열하겠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 성명에서도 명기가 돼 있듯이 지난번에 했던 게 카톡 검열로 한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즌 2의 이 내용을 보면은 유튜브 방송을 이제 컨트롤하겠다라는 의도를 여기저기에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금을 최대 10억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창출된 유튜브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지난번에 민주파출소 민주당에서 추진을 할 때 저도 대변인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다 못해서 파출소까지 운영을 한다. 그게 파출소라는 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특정 정당에서 파출소라는 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호된 문매를 받았는데요. 왜 지금 시즌 2에 유튜브를 초점을 해서 이런 검열을 시도를 할까? 제가 판단을 하건대 아마 그거는 그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아주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 그 4년 전에 대선에서도 형수 욕설이라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이제 대선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에서 형수 욕설이 또다시 불타오를 가능성 이것을 놓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과 사범이라는 거. 그중에서 하나가 또 검사사칭 아니겠습니까? 검사사칭, 이번에는 또 보수사칭이란 그 말까지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카톡을 넘어서 이제 유튜브를 잡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변인단이 저렇게 논평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준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더니 카카오톡이 가짜 정보의 성역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었죠. 목소리 확인하시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법안 제안 이유는 이런 거예요. 명예훼손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데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까 가짜 정보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창출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조금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어제 전한길 씨도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등등의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하던데 지금 보면 사실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유튜브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정보가 다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진영에게 특정 본인에게 좀 불리한 내용만 콕 집어서 고발하겠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아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짜 뉴스
척결을 가장 최근에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0월 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사람들, 또 가짜 뉴스를 카톡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처벌하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래 얘기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이 얘기하면은 이게 검열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면은 척결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방심위가 2023년도에 이 가짜 뉴스 이 전담 센터까지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그 방심위가 과연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정도로 다 심의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짜 뉴스를 막아내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있을 수도 없는 검열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를 오히려 방치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추인 부장. 근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예. 자,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성향,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거 유튜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가짜 뉴스 같아요. 하고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게 다시 검찰로 가고 경찰로 가고 이렇게 특정 진영에 불리한 내용만 쏙쏙 찍어서 고발하는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 법안이 민주당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그런 유튜버들, 그걸로 해서 수익 창출을 목적을 위해서 자꾸 과장된 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뭐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것이든 국민의힘 인사들,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막 꾸며내고 음모론을 막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역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민주당을 공격하는 유튜버만 하겠다.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많다. 가짜 언론들이 많다라고 주장하신 것처럼 이건 진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화, 유튜브 생태계 자체를 좀 바꿔보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콕콕 집어서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이 법안을 정말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대안을 좀 얘기해야 되는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건 무조건 또 검열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유튜브 검열이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 패널들의 반론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윤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 윤상현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50%는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다 모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초 중순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광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의원들, 원외위원장들 그분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출판 기념을 하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시기인지 아닌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 최소한 평론가.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의 조짜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뭐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준비하고 있다. 낮에는 면회를 가고 저녁에는 대선을 준비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책을 냈는데 벌써 뭐 일반 그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1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이제 아주 중요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나오면 또 분란 생기고 탄핵 인용되는데 또 영향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을 순회하는 출판 기념회 정도로 조금 북콘서트 개념으로 하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여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한다는, 대선을 준비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일종의 자기 분열로 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만일 하나 인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60일이라는 준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행기로 치면 활주로를 이륙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역동성 있게 가야 되는데 최소한 몸풀기는 또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지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만 바라보고 아마 예. 계속 가야 되지만 국민의힘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가장 우측에 김문수, 홍준표, 가운데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유승민 이렇게 좀 넓게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역동성 있게 다이나믹하게 만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제사성을 준비해도 안 되지만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면은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비하는 것도 저는 정당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에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당이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대변인의 입장을 해서. 조기 대선의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기 대선 이제 3월 중순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란 말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이 된 이후에 이 조기 대선 인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60일 내에 예. 대선은 치러지는 것이니까요. 플랜 B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그렇게 쉽게 인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플랜 B로서 조기 대선을 위해서 당의 지도부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 단지 지금 얘기를 한 각 그 후보들, 개별 잠재 후보들. 후보들이 이제 몸풀기 정도를 하는 것들이 눈에 이렇게 띕니다만은 그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이 지지층의 자극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당의 지도부라든가 국민의힘 전체는 이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자, 김종혁 친한계 전 최고위원이죠. 한동훈 측에 쏟아지는 관심과 응원, 결국은 이성과 상식이 중도 보수와 합리주의가 승리할 것임을 예감한다. 이 많은 관심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에서 검사, 그러니까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력이 검사인데 김진욱 전 평론가 대변인, 검사 이력을 20년 넘는 검사 이력을 책에서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신지호 전 의원이 이렇게 썼더군요. 검사를 흔히 칼잡이라고 하는데 죽이는 칼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의향이 메스라고 하죠. 그런 칼도 있다. 이번 한동훈 시즌2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한동훈 대표가 20년이 넘는 검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책에서 이력에서 빼면서 이 논란을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노이즈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신지호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칼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노이즈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이것을 뺄 이유도 없었겠지만 또 뺨으로써 가지고 오는 그런 이 이슈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설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과연 지금의 현재의 국민의힘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두 번째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었던 이 영장들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위법과 기반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예, 성치훈 부장. 어쨌든 이 공수처에 대한 논란은 아마 두고두고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이 어떤 종류인지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장 청구 안 했다며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아니 우리 체포영장을 신청 안 했고 다른 영장들은 했었어. 근데 이게 체포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장이 아니야라고 지금 두 양쪽의 의견이 지금 정반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우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 질의를 대정부질때 질의를 받았을 때 체포영장 말씀이시죠? 한 다음에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법법원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서부지법이 처음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월 6일 날 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은 다른 영장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를 달려들면서 뭔가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안 돼 있던 시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신기각이 통신영장이 기각될 때도 거기 사유에 지금 너무 중복돼서 신청하고 있다. 너네끼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래서 검찰이 나머지를 맡고 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만 맡는 이렇게 수사권 좀 분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서부지법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무슨 영장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등 이게 사실 음모론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할 거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소문에 의해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사유에 수사권과 관련된 건 없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자꾸 오동훈 공수처장이 무슨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 이거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그 서부지법으로 일부러 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시기에 우리가 수차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적부심 판정은 중앙지법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법만이 그 영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도 함께 내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영장 쇼핑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공수처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들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김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진짜 문제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질 거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6일 날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관련 영장 이것은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한 게 그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나 회피를 한 게 오동훈 공수처의 지금까지의 행보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도 충분하게 공수처의 이중 플레이가 지금 드러난 이상 그게 아니고 체포영장이었는데 물어볼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었어 라고 교묘하게 이 말장난에 불과를 한 것이죠. 왜 이 영장 쇼핑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서울 중앙지법이 관할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왜 서부지법에 그거를 굳이 청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영장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쳐놓고 왜 구속, 유지,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쳤느냐? 그러니까 말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논란이 계속 국민의힘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대 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 교체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 집권 시대가 열리면 현재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에서 비록 다른 생각들은 다르더라도 이재명 후보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만 같다면 다 함께 모여서 50%를 넘기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최선희 평론. 네. 아마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반 이재명 세력은 다 우리 편으로 모아서 우리가 50%를 넘기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은 막을 수 있다. 또 반대로 또 사실 이재명 대표는 반계엄 세력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구도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일종의 프레이밍 전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겠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계엄 세력 대 우리가 이제 미래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레토릭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힘과 그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가 지금 문제인데, 저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일 지금 안철수 의원은 말을 아낍니다만은 뭐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조심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저는 경선 과정을 많이 통한다 그러면 답정너예요. 예. 이건 뭐 아무리 포장하고 분칠해도 그 이재명 대표 일극이 결국에는 이제 그리로 간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5명이 정말 그 역동성 있고 다이나믹하게 경선 과정을 치러낸다면 국민의 주목을 다 이끌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비로소 시대 전환, 즉 과거로 뒤돌아는 보겠지만 되돌아가지는 않고 미래로 가는, 더더군다나 대선은 총선과 달라서 회고형 투표가 아니라 미래 전망형 투표이기 예.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시한다 그러면 저는 여권에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렇게 얼만큼 꾸려낼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2월 3주 가장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34%로, 물론 30%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30%대로 완벽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9544 정도의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후보도 단일화가 돼서 누군가 한 명이 선출되면 저거보단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180석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혹시라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라가 잘 될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민주당이 180석이 넘는 여대 야소 국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아마 느끼시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비상계엄 같은 걸 꿈도 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건 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 집권을 했을 때 이 국민들을 그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비상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국정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억압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30%대의 박스권이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 잠룡들이라고 하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개개인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자세, 입장이 결국은 이 어떤 국민 우선, 중도 방향으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으로 가고 뭔가 포용해가지고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극우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잠룡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 이 지지율이 상승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고요. 여당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떠올려보면 2017년도에 3월 달에 조기 대선이 이제 준비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선에서도 김관용, 김진, 김진태, 신용환, 안상수, 원유철, 이인재, 조경태, 홍준표 이렇게 9명의 후보가 등록이 돼서 결국 홍준표 대표가 그때 후보가 됐었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지금 2심 결과를 앞두고 있죠. 2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연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3심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 만약에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만간 결심 공판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심 공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예, 김 대변인.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마무리 발언이 모레 있고요. 하루 뒤에 선거법 2심에 또 심리가 종결돼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탄핵 심판 결과가 좀 더 먼저 나오고 3월 중순쯤, 3월 말쯤에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5월 중순쯤이면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2심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로, 대법원 선고는 안 날 거로 보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 재판은 중단돼야 하는 겁니까? 계속돼야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뭐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재판은 계속돼야 되는 그 상황이고요. 그것은 지금 이 소추에 대한 그 용어 정의 이것들도 학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소가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추는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84조를 보면요,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단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이런 제목이 있죠. 예. 그리고 또 65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에 의결할 수 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소추의 재판이라는 것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국회가 재판을 해버리면 됩니다. 왜?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 65조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다수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수설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거는 그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저도 취재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는 지금 현재 헌법 학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소추를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재판에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이거는 당연히 지속이 된다. 지속된다. 네, 그게 다수설이라는 걸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야의 반응은 당연히 엇갈리겠죠.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최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추행 부장, 중단이 다수설이다. 아니다. 계속되는 게 정답이다. 너무 엇갈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가 될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3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출마를 했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 출마했지 않냐.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했지 않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그때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 중지되는 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그 당시 민주당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서로 지금 다수설이다. 그만큼 저는 의견이 분분하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봤을 때 일단 공직선거법 만약 2심이 1심과 달리 뒤집혀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1심과 똑같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쟁이 아마 심하게 더 격하게 붙을 것 같고 저는 그때의 판단은 뭐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는 아마 저는 주권자들, 국민들이 판단해 줄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보고 2심 결과를 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굳건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국민들께서는 2심 결과 상관없이 이거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지지율이 흔들리게 된다 그럼 국민들께서도 이거 불안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다 그럼 결국 이런 판단은 주권자에게 맡기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최선 평론가 우리가 헌법 84조까지 이렇게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여당의 정말 일극 체제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선에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해석을 안 해봤으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유독 또 숫자와 인연이 많아요.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또 그 반도체 특별법 그 노동시간 주 52시간, 또 헌법 84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혼란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사법적 위협을 요인을 많이 가진 분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선언 한번 해주면 됩니다. 내가 만일 여기에서 2심에서 유죄받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온다면은 내가 이 직을 수행하든 뭐하든 여기에 대한 내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좀 전에 얘기하잖아요.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난 무죄를 확신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국민 갈등과 이 정말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여기 사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렇게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주면 좀 깔끔할 텐데 자꾸 다수설이라는 말로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물론 누구에게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단까지 빨리 내려달라. 내가 저 사법 리스크 다 털고 갈 테니까 내가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사법 리스크 털고 대통령 되게 될게 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 2심 항소심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도 빨리 이걸 내달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사법 절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는 사법부에 온전히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다, 또 뭐 빨리 판결을 해야 된다, 633 원칙을 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만 사법부는 사법부의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이걸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될 때마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또 민주 진영에서는 어떤 또 후보들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분의 목소리 한번 확인하시죠. 이재명 대표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안고 가지 못하고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통합도 좋지만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치은 부의장.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호남의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갈라선 겁니까? 뭐
정치란 게 지금은 갈라선 게 맞죠. 근데 또 추후에 나중에 저 두 분이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통합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나고 계속해서 비명계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왜 안 만나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악수라는 것도 서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 당을 나가신 이후로 만약에 당에 남아 계셨다면은 당에 남아서 저런 목소리를 내셨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당을 나가서 이미 다른 당을 만드셨고 새 집 살림을 차리신 분에게 자꾸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도 저희도 우리 당 대표 다른 당의 대표까지 또 하셨던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에 이낙연 전 총리는 제외될 것이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계속해서 나간 이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외에 다른 메시지를 하신 걸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정치, 본인만의 메시지를 계속 내시면서 제3지대로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었던 이낙연 전 총리였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당선되면 재판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실이 너무나 불행하다. 좋은 후보 내면 협력의 여지가 생기겠지만 이대로 가기로 작심했다면 나에 대한 걱정은 접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사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한 배를 탈 뻔했었는데 잘 안 됐고 결국 이번 지난해 총선에서 한석도 얻지 못하는 되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이 치러지게 되면 3지대가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대변인 생각. 네, 3지대가 꿈틀꿈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 태풍급 내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둘째를 치고요. 항상 총선이라든가 대선을 하면은 그런 식의 새로운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와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그 간극은 뭐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협곡이 존재를 하지요. 서로 감정 싸움이 된 상황이고요. 조금 아까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대표 그 분이 글쎄요. 그분은 옛날에 김대중보다 이재명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다 호남의 맹주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뭐 신경전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안 된다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아이고 지금 뭐 거의 그 연세에 지난 총선에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 또 이 허리를 굽히면서 공천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오히려 저는요, 저 이낙연 총리가 이끄는 지금 새로운 미래당인가요? 지금 뭐 세가 아주 약하고 단 한석분이 있는 그 의원도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오히려 중도 보수를 자임을 한다라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은 이낙연 총리가 이끄는 그 당이 오히려 그 자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 보수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같은 당이다. 그러면은 아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보수 운운하는 것은 역시 이 갈팡질팡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후보가 나오게 될지 또 어떤 또 이합집산, 합종 연행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연일 논란과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두 사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이 두 사람 참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산해내기도 하고 남들이 생산해주기도 하고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Hello, everybody. Hello, sir. How are you? Nice to see you. Are you all set? You know, we're flying over right now. We're flying over a thing called the Gulf of America. And I'm signing a proclamation, and perhaps you could define that. This is a proclamation declaring today, February 9th, 2025, as the first ever Gulf of America Day. This follows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issuing a name change from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임 변호사님, 저 지금 날고 있는 저 비행기 에어포스 원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인데 그 뒤에 아까 판넬에 보면 아메리카만이라고 걸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원래는 멕시코만이라면서요. 멕시코만이었죠. 이것을 이제 아메리카만으로 불리겠다는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건데 이 발동하고 있는 장소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언뜻 보기에는 집무실 아니면 고급 호텔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런데 우웅 하는 소리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포스 원인데요. 이걸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는 이런 행정명령을 이 에어포스 원 안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 비행기네요.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어포스 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원 신형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차 원하듯이 새 비행기를 원한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타고 있는 저 보잉 747, 저 에어포스 1은요, 1990년에 만들었으니까 한 35년째 운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달라라고 해서 원래는 작년에 새 비행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빠르면 2027년, 2028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좀 빨리 좀 줘라고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빨리 달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비행기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그 취향이 반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 비행기 색상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 하단부는 짙은 파란색, 남색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빨간색, 그리고 맨 위에는 흰색으로 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단부를 짙은 남색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로 칠하게 되면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 비행기 밑에 남색, 빨간색, 하얀색 저렇게 색칠을 해달라. 그렇죠. 이거 취임식 케이크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취향, 이 컬러에 대한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니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면서 일단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전용기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부품을 조립하고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숙련된 그런 숙련 인력들이 필요한데 높은 수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비행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렇죠. 이 보안 심사가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군인 정도의 그런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 보니까 이 보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이런 숙련된 인력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제조사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언제 만들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또 어떤 위협이 가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사람 일론 머스크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일론 머스크 재산이 600조를 넘는 정말 큰 부자인데 자식도 13명이나 되는 자식 부자 타이틀까지 갖고 있죠. 하여튼 어디 갈 때마다 논란이고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어제 화제가 됐던 장면 하나 같이 보시죠. I think we all want to see it. Like, this is your gold, by the way. It's the public's gold. Do you think it's not there? I don't know. But I think you just want to see it? Yeah, we want to go see it and just make sure, like, somebody didn't spray paint some lead or something, you know? Yeah. And, like, is this real gold? Bite at the bar, you know? 지금 뭐 정부에 대해 부처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해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에게는 금 얘기 같아요. 금이 어디에 수장고에 있는데 거기 진짜 금이 있는지 한번 가서 따져봐야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켄터키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막대한 금이 미국의 공공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금괴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는 진짜 그 금 존재하느냐 믿지 못하겠다. 직접 가서 깨물어보든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또 우리 머스크와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친자 관련해서도 소송이 제기되어서 또 확인해볼 부분이 생긴 상황입니다. 금부터 나라의 곳간에 있는 금부터 확인할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닌지부터 지금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13번째 아이를 얻었다는 기사
우리도 함께 전해드렸던 예.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트럼프가 제대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트럼프에게 친자를 확인해 줄 것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트럼프가 머스크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은 이 사진 역시도 해당 여성이 머스크와 이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소송 서류에 함께 첨부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 여성이 당신의 아이요라고 주장을 했었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확인 안 했는데 부인을 안 했으니까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 저렇게 나와서 아기 안아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어떤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뭐 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해당 아이의 어머니는 이제 26세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입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한 5달 전에 출산을 했고 머스크가 이 아이의 아빠다 이렇게 밝혔는데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댓글을 달면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요. 머스크는 아이가 출생한 이후로 3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30분 정도 아이를 만난 이후로는 제대로 연락도 받고 있지 않고 양육의 의미를 다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이 아이에게 이 머스크의 성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서 일단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아이의 어머니는 결국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제대로 된 어떤 양육비 지급 같은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도 많은데요. 그리고 사실이 맞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예. 첫째 부인으로부터 6명, 둘째 셋, 세 번째 부인으로부터 부인은 아니고 동거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3명, 마지막에 1명. 총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머스크. 그러다 보니 자식 많은 집에 또 바람 잘 날은 없죠. 예. 빨리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교황이 기관지가 안 좋다 입원을 했었는데 폐렴,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때 위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많이 편찮으신가 보죠? 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폐렴도 이제 악화된다면은 정말 생명이 직결될 수 있죠. 저 사진은 저 영상은 방한 당시 같아요. 우리나라에 언제 오셨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도였나요? 한번 방문을 하셨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제 만나본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도군요. 예,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네, 벌써 10년도 훨씬 전이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폐렴으로 입원해 주셨고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수혈도 필요했던 그런 위중한 상황을 한번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건강 상태가 아주 위중한 상태는 처음엔 아니었는데 하루 만에도 또 병세가 악화되어서 지금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2주 연속으로 미사를 직접 집전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남미 출신으로 교황이 선출된 2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1936년 아르헨티나의 수도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민가정 5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학기술자를 꿈꾸기도 하셨는데 22살이던 1958년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고요. 남미 출신 교황으로서 이 가톨릭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도 많이 하셨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셨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었고 과거에 이제 북한도 한번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교황을 뽑아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콘클라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비밀 투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투표를 위해서 교황 선출을 위해서 이제 모여서 선출이 될 때까지 모두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선출이 될 때까지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길고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 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소식 준비했으니까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